네, 오늘은 그 영상 뒷부분 그 보너스 뉴스를 특별히 두 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은요, 사랑이 뭐길래 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 김치가 뭐길래 입니다. 자, 한국의 유명 라면 업체가요, 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김치 라면 그 포장지에 김치의 중국어 표기인 그 신치 대신에 라바이차이라고 표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미국에 거주하는 그 네티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먼저 발견했고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자,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그 한국에서 제조된 그 라면에 중국식 표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 분들이 잘 구별해서 살 수 있도록 영어도 쓸 수 있고 중국말도 쓸 수 있죠. 아무리 한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미국에서 발견해서 한국에 있는 네티즌들에게 일제히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라바이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기가. 이게 뭐가 문제냐? 라바이차이는 중국 동북지방의 그 배추절임 음식으로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 배추절임 음식이니까 김치하고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할 수도 있겠죠. 배추로 만드는 음식이 김치만 있는 건 물론 아닐 터이니. 그러니까 라바이차이는 중국의 배추절임 전형적인 전통 중국 음식인데, 우리의 김치와는 사실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라면 제조 기업이 이걸 몰라서 그렇게 표기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중국 사람들의 그 매출을 올리려고 중국인들이 좋아하게끔 일부러 표기를 그렇게 한 건지, 이제 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중국의 김치 왜곡이요, 가뜩이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우리의 한국 내외로, 한국 그리고 해외, 국내외로 김치에 관한 그 기본적인 표기부터 잘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이. 잘못된 중국어 표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중국에게 또 하나의 빌미만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몰라서 그런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은, 만일 알고도 그랬다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 잘 아시잖아요. 그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같은 거고요.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 같은 건데,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이 바이두의 그 백과사들의 김치를 검색을 해보면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다라고 딱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죠. 그러는 등 이제 세계인이 좋아하는 이 김치를 놓고 중국 사람들이 지속적인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당에 한국의 기업이 실수인 듯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실수인지 고인지 하여간 조사가 진행돼서 해야 되겠고, 조사보다 더 급한 건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라바이차이라고 쓰여져 있는 중국 김치 같은 걸로 쓰여져 있는 그 김치라면, 이거 빨리 수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김치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치로 만든 김치에 양념을 넣어서 실제 김치에 리얼 김치로 만든 라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큰 중국 글씨로 라바이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봐, 김치 우리 거잖아, 한국 사람 니네, 한국 기업이 니네 스스로 인정했네 라는 또 하나의 빌미를 줄까봐 겁납니다. 빨리 수고해 주세요. 네, 보잉이요, 또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보잉 아주 걱정입니다. 이 1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이륙 준비를 하던 그 보잉 여객기에서 엊그제 이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벽면이 쾅 떨어져 나간 공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조사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났죠? 볼트가 좀 느슨하게 조여져 있다라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바로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바퀴가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활주로에 서 있는데, 이륙하기 직전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170명을 태운 델타 항공 보잉 757 여객기가 활주로 끝에 올라선 뒤에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로 가려고 이제 막 이륙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뒤에 따라오던 여객기 조종사로부터 급한 교신이 하나 들어옵니다. 뒤에 있던 여객기 조종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델타 982, 델타 982. 그게 해당 여객기예요. 당신을 지금 뒤에서 보고 있는 여객기 기장입니다. 당신 여객기 앞 타이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활주로 뒤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라고 급하게 무전이 들어온 겁니다. 해당 여객기 조종사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고 조종사는 관제탑에 연락을 합니다. 관제탑 나와라. 여객기 앞바퀴가 떨어져 나갔다. 관리팀에 연락해서 내 여객기를 견인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제탑의 조치로 해당 보잉 여객기는 그 이륙 직전 이륙하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서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만일 그대로 이륙을 시도했다면 어떤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 끔찍한 상황입니다. 만일 또 이륙에 성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착륙할 때는 어떡할 거예요? 바퀴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보잉이 요즘 이렇습니다. 보잉 항공기는 최근 미국에서 각종 사고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잘 아시죠?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그 737 맥스 9 항공기 그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서 공중에서 지금 운항 중인 비행기 벽면이 쾅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사고.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마이애미를 출발한 보잉 747, 이번에는 화물기였어요. 화물기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자 연방의회에 보잉의 CEO가 불려나왔습니다. 의회에 불려나온 보잉사의 CEO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데이브 칼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칼훈 보잉 CEO는 우리는 우리 비행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비행기를 운항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안전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안전하다고만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항공사들은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를 조사한 결과 곳곳에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져 있는 걸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항공청 등 미국 정부 기관들까지 일제히 이 보잉을 그래서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러자 이제 보잉은 결국 737 맥스 9 기종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잉 737 맥스 9이 미국에서는 완전히 발이 묶여 있어요. 안전하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운항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항 금지가 아니라 이제는 보잉 생산 공장에서 737 맥스 9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어제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 맥스 9과 유사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제 902R이라는 기종인데요. 그것도 점검하라! 라고 일체 점검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그 대한항공도요, 이 보잉 여객기 6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대한항공도 그래서 이제 보잉기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의 그 교육 수준은 타 아시안 인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중 1명, 한인 시니어 6명 중 1명꼴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고령화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조사했냐면요, 시카고에 있는 비영리 단체 Change Insight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Change Insight가 발표한 아시안 건강 생활 보고서 에 따르면 이 한인 노인의 15%만 주 5회 이상 사회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5%보다 더 많은 17%는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nothing. 사회 교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사 결과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아시안 그룹보다도 사회적 활동이 적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인들의 사회적 교류가 가장 부진하다. 어떤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또는 피트니스에 다니는 등의 어떤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가하려는 노력이 한인 시니어들 사이에서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다 더 붙일 말은 없죠. 이 결론이 결국 제가 드리는 결론이기도 하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거리에 있는요, G 모양의 구멍이 화제가 되면서, 사실 엄격히 말하면 무슨 구멍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도로에 운전하고 다니면 도로가 살짝 좀 파여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팟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구멍이 이게 깊게 뚫어져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요 정도 깊이로 살짝 뚫어져 있는 그런 팟홀. 그런데 이제 G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팟홀이 화제가 되면서 이를 구경하러 시카고로 가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 G 모양의 신기한 팟홀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들은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이제 불만을 호소하면서 이 쥐구멍을 막아야 한다, G 팟홀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시카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최근 일명 시카고 레드홀이 시카고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레드홀이라는데 그 레드홀은 뭐냐면 G를 뜻하는 red,
팟과 그 도로에 생긴 팟홀을 뜻하는 이 팟홀. 그래서 이제 레드 팟홀인데 그걸 이제 줄여서 이번에 그냥 만든 거예요. 거기서 레드홀. 이 레드홀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팟홀은요, 오래전부터 같은 위치에 계속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6일 예술가이자 코미디언인 윈슬러 듀메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서 시카고에 왔다면 이 시카고 도로에 있는 레드홀을 순례해야 한다라고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그 레드홀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늘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한 행위는 정말 단순하고 예술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일부 관광객들은 그 레드홀 주변에 동전이나 꽃등을 놔두고, 꽃을 같은 거 놔두고 가기도 한답니다. 아이고, 아무리 무슨 정말 쥐 모양처럼 예쁘게 신기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도로 바닥에 파인 그런 홀에 무슨 꽃을 놔두고 가는 것도 좀 웃깁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지역의 한 정치인이 이 레드홀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인 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요, 11구역, 거기가 아마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의 이름이 11구역인가 봐요. 11구역의 보석인 이 시카고 레드홀을 방문해보세요 라는 홍보 영상을 또 하원 의원이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이 지역구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그 레드홀 말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멋진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아름다운 동네도 인근에 있고 상징적인 리글리 필드 시카고 야구장 리글리 필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시카고 레드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계속 몰려가는 것이죠. 그 도로 바닥에 파인 쥐 모양, 쥐처럼 생긴 팟홀을 보겠다고. 캘리포니아나 이 LA 등에서는 이 도로에 팟홀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정부에서 나와서 이제 홀을 메워줍니다. 안 그러면은 타이어들 다 고장나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팟홀 신고하는 전화번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주정부 정치인들이 또 시 정치인들이 여길 관광가라고 막 부추기고 아예 이걸 메꿀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팟홀 보려고. 그러나 이제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현재 소식입니다. 주민들은 주거지역이 관광명소가 되는 것에는 이제 나는 지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공공기물 파손. 그걸 보러 다니면서 공공기물이 좀 파손되는 경향이 많이 있나 봐요. 이 매너 없는 관광객들 때문에. 자, 두 번째, 지나가면서 막 홍크, 경적을 막 울리는 자동차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층에 있는 그 세입자들의 사라진 사생활. 아파트나 이런데, 2, 3층은 그나마 좀 난데,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창문만 열면은 막 관광객들이 거기서 우글우글 하니까 창문을 못 연다는 겁니다. 그 사생활의 문제가 있고, 네 번째, 동네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 주차, 스트리트 파킹 막 하니까 주민들이 스트리트 파킹 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 엄청나다라는 불만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시카고 시정부가 이 레드홀을 제거해 달라라고 시정부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좋아라 하고 있고 정작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없애달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에 있는데요. 과연 시카고시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아무리 신기하게 생겼어도 팟홀은 팟홀인데 그걸 보겠다고 멀리서 관광객들 가고 그러니 참 신기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좀 그런 모양으로 홀을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같으면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금방 찾아냈을 텐데 미국은 CCTV가 그렇게 없으니 잘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에는 제가 그 소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소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지갑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입니다. 미국인 과반수가요, 이 비상금 $1,000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뱅크레이시 조사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과반수가 비상금 $1,000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비상상황 시를 대비해서 $1,000 비상금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그런데 56%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충당할 수 있는 비상금이 $1,000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21%는 예기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고요. 10%는 크레딧 카드도 더 이상 꽉 차서 사용하기 힘들고 결국은 지인에게서 빌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 응답자의 3분의 2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또 42%는 이 때문에 잡을 잃을까봐 그 때문에 크게 우려된다 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갑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갑에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요즘 뭐 지갑에 캐시 갖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정말 지갑 열어서 캐시가 얼마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니고요. 정말로 어떤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1,000 이상 있다 없다. 네, 미국인의 44%가 $1,000가 없다. $1,000보다 더 낮은 액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 참 우울한 그런 간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에도 아주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51억 6,7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 그러니까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은 256억 달러쯤 될 것 같았고 주당 순이익은 74센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8.2%로 나왔는데 1년 전에는 16.0%였어요. 그러니까 16% 대비 1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요즘 계속 저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를 주목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 있습니다. 지금은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선은 11월 5일.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이었던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 어제 있었죠? 거기 그 예비 경선에서,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 이어서 2연승을 달리면서 트럼프 대세론을 굳힌 것입니다. 이번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54.6%,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43.2%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유튜브를 영상 준비하는 시간, 또 편집하는 시간, 또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원하는 그 영상 포맷대로 이걸 막 전환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코딩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는 시간도 꽤 걸려요, 그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업로딩 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마지막 최종 개표 결과까지는 제가 보지 못하고 중간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때하고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하고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만은 과정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개표 결과를 어제는 중간 개표 결과를 말씀드렸고,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헤일리가 7% 정도 뒤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11% 이상, 즉 두 자릿수로 이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한 자리냐 두 자리는 의미가 크다라고 이미 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헤일리 전 대사는 개표가 진행 중인 그런 와중에도 이미 연설에 나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합니다라고 말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라면서 후보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걸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헤일리는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함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 24일 자신이 주지사를 지냈던, 또 자신이 그리고 태어났던 정치적인 고향이자 실제적인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만약에 거기서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면, 다시 말해서 헤일리가 거기서도 진다면 이 헤일리 후보의 경선 중도 하차 여부와 이런 것이 이제 압박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도 포기는 본인 마음이죠. 포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거기서 진다면 헤일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도 헤일리가 사퇴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공화당의 경선은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1인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금방 결정이 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정이 그 당내에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미국 선거 역사상 한 당에 그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이런 절차가 이렇게 빨리 대세론을 굳히는 것은 역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보너스 뉴스가 오늘은 특별히 짧게 2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 입학생 집안 보고 뽑다가 패가망신입니다. 자, 무슨 스토리냐?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이요, 1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금 내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학교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예일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브라운대, 듀크대, 에모리대 등 이 5개 대학이 집단소송 원고에 총 1억 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그 5개 대학은 각종 대학 순위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명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은 장학금 입학 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 대학은요,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죠. 그 대학 장학금을 받으려면 지원자는 그 원서 제출 과정에서 먼저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경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밝힌 그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자 비율이 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집안이 충분히 여유롭지 못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지원서에 쓰면, 이 학생을 우리가 받으면 장학금을 줘야 되고, 이런 학생들이 많으면 학교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좀 살짝 빼고 오히려 학교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뽑아,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미국 대학들은 학비를 낼 능력이 없어도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 현실과 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는 현실과 많이 달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법원이. 만일 대학이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면 이건 연방법 위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에 따라서 미국의 그 한 학생단체는요, 앞서 언급된 그 5개 대학을 포함해서 추가로 코넬대, MIT, 그리고 조지타운대, 또 펜실베니아 등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 총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원고 측은 대학이 지원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 측은 불법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합의금은 내겠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또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 것이니까 불법은 인정 못하고 요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게 라는 일단 그런 식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소송이 더 진행될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소송 관계와는 관계없이 이런 관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관행은 이제 좀 완전히 좀 철폐되기를, 좀 투명하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님들에게 정말 제가 사정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사랑이 뭐길래입니다.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잘 아시죠? 토트넘 호스퍼, 이 영국 구단이기 때문에 호스퍼라 그래야 돼요. 그 구단주가 조 루이스라는 구단주인데요. 올해 86살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기된 어떤 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잘 아시죠?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구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거기 또 그냥 소속된 선수가 아니라 거기 캡틴, 주장이잖아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아시안이 그 팀의 주장을 맡은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큰 일을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이 토트넘 호스퍼의 구단의 인기와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뭐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구단이 바로 토트넘 호스퍼라는 축구 구단인데, 이 구단주님께서 좀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국적의 재벌 루이스가 뉴욕 맨하튼의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내부자 거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말을 하고 유죄를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루이스 구단주는 오는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 맨하탄 연방법원의 형량 선고에 대해서 실형만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실형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나는 항소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루이스 구단주는 자신이 소유한 투자회사가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5천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5년형 등에도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업체 타비스톡 그룹의 창립자인 그 루이스 구단주는 6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거부입니다. 루이스 구단주는 지난 7월 맨하튼 연방검찰에 기소됐었는데요. 혐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자 거래입니다. 내부 정보를 어떤 특정 회사, 물론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그런 대기업체의 특정 정보, 내부자들 특별히 경영진들 몇 명만 알고, 또 그걸 알고 있는 경영자들도 이걸 이용해서 절대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게 내부자 거래잖아요. 검찰에 따르면 루이스는 자신이 투자한 제약회사가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그 항암제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에 자신의 애인에게 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또한 애인에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몇몇 다른 기업 관련 정보도, 내부 정보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놓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서 돈을 벌라라는 전형적인 불법 내부자 정보를 범죄로 저지른 것이죠. 이런 그 내부자 정보를 갖고 루이스 구단주의 애인은요, 약 한 50만 불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이스 구단주가 실형을 살지 않는 조건으로 뭐 여러 가지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까지 오케이 내겠다라고 한 벌금만, 합의금만 해도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 그 벌금은 애인이 벌어들인 50만 달러보다도 무려 100배나 많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만 봐도. 루이스 구단주는 애인 50만 불 벌어주려다가 5천만 불 플러스 알파 그 이상 내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보너스 뉴스의 제목을 사랑이 뭐길래로 제가 지었는데요. 살짝 잘못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 구단주가 정말 사랑 때문에 그랬는지, 정말 그 사랑이었는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과연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잘난 척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애인을 통해서 자기가 간접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 건지, 정말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그래서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